네,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TV 세 번째 방송, 오늘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박상수 대변인께서는 워낙에 유명하시고 또 우리 많은 분들께서 계속 모셔달라고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힘들게 모셨는데요. 일단 박상수 전 대변인의 양력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랑 안 지가 그래도 한 반년, 1년 정도 되었죠? 네네. 1년 정도 되죠. 1년 정도 네.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박상수 대변인께서는 대변인 역할도 하시면서 동시에 또 전략 파트에서도 계셨던 전략과 공보, 두루 능한 그런 다방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으신 그 입체적인 인재 아니시겠습니까? 뭐 입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당시에 그래가지고 예. 이제 또 공보단을 꾸리면서 대변인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예. 제가 전략본부만 하기에도 조금 이게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대변인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고 했는데 또 맡겨주셔서 맡겨주시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겸직으로 했었죠.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한동훈 캠프에 계셨었죠? 네. 한동훈 대표랑 계속해서 정치활동 시작할 때부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영입인재 1호가 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주말새 SNS에 글을 게시했죠. 네. 현장에서 국민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올리고 이제 내일부터 공식 일정을 지금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혹시 예상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전히 그 계엄에 대해서도 네. 여전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탄핵도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현재 그 선대위나 비대위나 아니면은 그 후보나 여전히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불만을 갖고 계시다. 예. 한동훈 후보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예. 요건에 대해서 이건 이제 승리를 위한 요건입니다. 내가 활동하겠다는 요건이 아니라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 요건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크게 나라를 놓고 생각했을 때 오늘도 이 방송도 나라가 TV인데 예. 나라가 TV인데 나라가 잘못되는 걸 생각했을 때 한동훈 후보도 더 이상은 한동훈 대표도 가만히 있지만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제가 보니까 화, 수, 목 연달아서 3일 동안 이제 유세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보통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었던 후보가 네. 본인이 안 되면 그냥 유세차에 한번 올라서 연설 정도만 해주는 게 단데 네. 어떻게 보면 2박 3일 동안 강행군을 펼치는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희생적인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는데 네. 선대위에 합류하겠다 이러한 입장은 명시적으로 밝히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위 후보들이 선대위에 꼭 직함을 맡은 바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2위 후보들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선대위에는 지금 보면은 우리 50 새벽 쿠데타라고 볼 수 있죠. 당내 쿠데타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그 후보 교체 시도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거기에 공동선대위원장이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한동훈 대표가 그분들과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전체, 나라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서로 같이 하기 힘든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의 어찌 보면 공동의 공동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런 포괄적인 정부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목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아까 낮에 그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 중에 한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네. 굉장히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내용인즉슨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친윤 유튜버가 한동훈은 이번에 써먹고 버리면 된다. 어차피 전당대회에 나와서 되지도 않을 거고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의 지지세를 이번에 써먹고 버리면 된다는 식의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방송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유세를 해야만 하는가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에 제가 나라가
나라가 TV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그렇죠, 않느냐. 예.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표님이 나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친윤 유튜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친윤 유튜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동훈과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들 아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는 충분히 떳떳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된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독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덕수 후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지금 중도를 몰고 와야 되잖아. 중도를 막 몰고 온댔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안 쳤잖아요. 저는 여기서 진실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한덕수 후보에게 중도를 몰고 올 힘이 있었으면 지금 한덕수 후보를 어떻게든 잡아오겠죠. 어떻게든 지금 한동훈 후보 잡아다가 세우려는 것처럼 어떻게든 그렇게 했겠죠.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후보가 사실 별로 그렇게 중도 소구력이 없다라는 것. 한덕수 후보가 득표에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세요 하고 그냥 존중할게요 하고 가만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득표에 도움이 되면 지금 어떻게든 모셔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일종의 마케팅 파워, 일종의 득표력 이러한 지점들은 이번 대선이 지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어찌 보면 계엄과 이 탄핵 이러한 국면에서 자유로운 거의 유일한 보수 정치 지도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그 영향력과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공동의 목표, 이재명 정권을 저지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있는 하와이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사단 형식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 선거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향한 지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 50 새벽에 당내 쿠데타로 인해서 이번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전부 그 당시 그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들에 의해 사실상 배신당한 거죠. 배신당했고 그리고 사실상 거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건 뭐 당의 후보를 시켜줄 것처럼 해가지고 최대 3억 원까지 보이스피싱해서 기탁금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후보를 취소하고 교체 시도를 하다가 당원들에 의해서 철퇴를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가지는 분노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다만 나라를 좀 생각을 한다면 홍준표 후보도 계속 마냥 그렇게 있기는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또 정계 은퇴까지 하셨다는 분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한쪽에서 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정치권에 이상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총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도 저는 황당하고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하면 이제 민주당 패널들한테 좀 물어봅니다. 네네. 그랬더니 민주당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꼭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흐리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제가 지금 직전에 방송을 하고 온 패널은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우리한테 불리할 게 없다.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총리가 된다 그러면 그 현재 국민의힘 주류에 대한 불만을 가진 보수표들이 우리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의 그 태도 자체를 민주당이 또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즐기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홍준표 시장은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줘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미 이용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민주당보다 좀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토요일 오전에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이 대선 국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너무 늦었고요. 네. 탈당보다는 이렇게 늦은 상황에서는 출당을 시켰어야 됩니다. 출당을 시켰어야 된다고 출당을 시켰어야 보시는 되고 그리고 이미 그 대선을 맞이한 영입 인재들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원래 모든 선거에는 영입 인재를 해가지고 영입 인재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저도 영입 인재 출신이지만 영입 인재들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번에 영입 인재는 석동현 변호사 장해찬 씨였어요.
그죠? 석동현 변호사는 근데 뭐 그만둔다고 네, 했죠. 그만두셨죠. 네,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발표는 석동현 변호사, 장해찬 씨. 심지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하나회 50의 네. 또 일원이었던 정호영 전 장관까지. 정호영 전 장관은 취소되긴 했지만 그래서 정호영 전 장관 얘기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12월 계엄을 5월 계엄으로 덮으려고 그러냐, 계엄을 계엄으로 덮냐 하면서 황당해했는데 사실 그런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인선들을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한 것이고 심지어 탈당한 직후에 이번엔 또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을 또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은, 그러니까 사실상의 거의 탈당의 효과를 다 반감시킨 그런 상황이고 출당을 시켰어야 된다. 그래서 탈당만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가 나질 않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이 탈당이 우리 당과 김문수 후보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방법이 있다면 네. 지금 민주당이 빅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민주당에 최근 그래서 김상욱 의원, 네. 그 다음에 개혁신당에서 김용남 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문병호 전 의원 등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 민주당의 빅텐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영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정말 우리 당에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셔가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5월 18일 일요일이죠. 대선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봤죠. 네. 총평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아쉽고요. 네, 너무너무 아쉽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가 될 만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아니고 다른 선수를 내보내가지고 굳이 패배하는 뭐 그런 경기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렇죠. 보수가. 네. 떳떳하게, 당당하게.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격할 거리들을 정말 많이 잃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사건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사건들 관련돼서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주요, 물론 지난 대선 때도 한번 쓰였긴 했지만 주요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까?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돼서도 그렇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그 수사를 받고 했던 그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타격을 입을 그런 후보를 내세웠을까에 대한 그런 지점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격당할 일에 대해서는 셀프로 공격당할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지금 경제 토론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이제 사회 정치 토론 들어가면 무조건 계엄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번에 경제 토론이니까 계엄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 정치 토론에서 계엄 이야기 나오고 탄핵 이야기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얘기하지 못할 그런 약점들을 다 노출시킬 걸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내 경선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 선거면은 중도 이쪽에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소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계속 놓치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만 했던 결과물이 18일에 TV 토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오늘 방송이 지금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두 번의 앞에 방송에서도 늘 얘기를 했지만 그놈의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열심히 실드 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 두 군데에서도 다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 드리지만 그 표 기억나시죠? 그 표. 그림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그림에서 6번에 보면은 그 호텔 예약 취소가 있어요. 노쇼 취소. 그 딴 거는 그래 뭐 재정 투입해가지고 경제 활성화 시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한다 쳐도 그건 뭐 케인즈 경제학에서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그놈의 호텔 예약 취소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텔 예약 취소 이거 하신 분을 빨리 내부에서 찾아라. 이분이 내부의 적이다. 그 그림에서 그러니까, 호텔 예약 취소를 그거 6번 넣은 그걸 집어넣은 분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 보고 뭐 이해를 못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 빨리 6번 그 넣으신 분을 빨리 찾아서 빨리 그분이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빨리 민주당에서 그 내부적으로 그건 좀 정리 좀 해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무한 동력 기관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쉐쉐 발언 같은 것도 멈추질 않고 있고 또 주말 사이 논란이 됐었던 커피 원가 120원 네.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같으면 이러한 발언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국민적인 여론이 나오면 멈춰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지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뭐 지금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인이요? 네, 이재명? 뭐 요새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알아서 무너진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자기들은 이제 저쪽에서 알아서 무너져 주니까 내가 조금 더 무너져도 내가 이기겠지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잘하는 야구에 보면은 정말 그 와일드 카드전이 네. 엄청 재밌거든요. 네, 서로 누가 못하나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요. 와일드 카드전 하고 있다 보면은 그래서 네가 가라 와일드 카드 막 이런 느낌인데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그렇게 좀 잘못해도 자기가 될 거라는 생각에 자신감과 만용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도 알아야 되는 게 분명히 이재명 후보 쪽이 지금 유리한 대선인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 당이 뭐 그렇게 효율적으로 지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좋은 날이 계속될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했던 발언들, 지금 했던 행동들이 그때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미 그 6번 그거 넣은 사람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걸 봐도 알겠지만 이미 그 주변까지 너무 도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었던 유시민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가 55%를 득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분은 60%를 득표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방자한 태도로 지금 국민을 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민주당의 향후 대선 일정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라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역풍이 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는 그 여론조사 중에서 MBS랑 갤럽 조사를 보고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지난주 조사 말씀이시죠? 지난주에 예. 이제 목요일에 MBS에서 김문수 후보가 27%가 나왔고 금요일에 갤럽에서 김문수 후보가 29%, 20%대로 역주행하면서 내려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도 좀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또 리얼미터에서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조금 김문수 후보가 오르긴 했어요. 지난주보다는 오르긴 했는데 오늘 조사의 또 하나의 충격은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기긴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42%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결과가 그래요. 네, 40%대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제는 부산, 울산, 경남을 넘어서서 대구 경북까지 흔들리는 상황.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경선 때 우리 표밭을 가고 본선 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표를 얻을 수 있는 수도권을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본선인데 무슨 경선처럼 영남권만 돌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계속 대구 경북 쪽으로 부산, 울산, 경남 쪽으로 이쪽으로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본진까지 털릴 상황까지 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 대표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리고 저도 뭐 당협위원장은 내려놨지만 한동훈 대표가 나선다면 저도 선거운동 할 때 옆에 같이 그래도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렇게까지 패배하면 예를 들어 보수가 진짜 랜드슬라이드급으로 한 20%대까지 이렇게 패배하면요. 그 다음을 기약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살아날 방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저도 그래도 젖잘싸는 해야 되거든요. 젖잘싸는 해야 되는데 젖잘싸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거는 안 돼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뭐라도 들고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김문수 두 분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로 하는 대신에 본인의 임기를 3년만 하겠다. 네.
즉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었던 개헌 공약이랑 똑같은 입장을 지금 내셨거든요. 그 양원제 빼고는 다 네. 받아들였어요. 지금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방송을 앞에 2개를 했는데 민주당 패널을 각각 다른 패널을 만났는데 네. 두 패널한테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 만나는 민주당 패널들한테 다 물어볼 겁니다. 근데 한 패널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한 패널은 말을 좀 흐리더라고요. 어떤 걸 여쭤보신 거죠? 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김문수 후보의 그 개헌안은 4년 중임제입니다. 네. 중임제라 함은 한 사람이 2번 이상은 그러니까 2번을 넘어서 3번 이상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2번까지만 하게 하는 거예요. 4년 중임은. 그게 연달아든 한 번 쉬어서든.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건 4년 연임인데 이거는 연임까지만을 할 수 있고 3년임을 못하게 하는 것뿐이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 4년 연임제와 책임총리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이 개헌론을 시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라고. 네. 이 러시아가 4년 연임과 책임총리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푸틴이 2번 해요. 책임총리로 메드베데프가 2번 해요. 그리고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으로 올라가. 이번엔 푸틴이 책임총리로 내려가. 그리고 한 번 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푸틴이 올라가. 네. 그리고 메드베데프가 다시 내려오는 구조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푸틴의 영구 집권이 이루어지는 건데 한 사람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2번 하고 한 번 쉬고 2번 하고 네. 지금 지자체장이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예, 있는 예.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임이 아니라 연임을 이야기라는 게 혹시 러시아 스타일의 독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요? 네, 푸틴에 2번 하고 한 번 쉬고 2번 하고 한 번 쉬고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사실상 종신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오늘의 그 민주당 패널 중에 한 패널은 절대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방송에서 다시 이렇게 쐐기를 박듯이 절대 3번은 안 하겠다라는 걸 그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통령을 3번 이상 할 수 없다를 헌법에 넣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네. 그랬더니 이제 앞에 민주당 패널분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알겠다 그러면 이제 4년 연임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거를 중임으로 연임으로 할지는 그거는 얘기를 해보자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2번째 패널이 이재명 대표랑 좀 더 가까운 분이셨거든요. 네. 그분은 억측을 그만하고 억가를 그만하라고만 하지 세 번 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헌법에 넣자니까 대답을 확실히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2번까지 연임하고 잠시 물러나 있다가 또 나올 일단은 수도 있다 그렇게 이재명 보시는 건가요? 후보가 네.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는 5년 단임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새로 바뀌는 4년 연임에 자기는 적용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서 뭐 그러면 5년 하고 이분은 이제 끝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민주당이 꼭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러시아식 운용이 4년 연임은 그러니까 3번 이상을 못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으면 충분히 그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민주당 패널들을 만날 때마다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기회에 쐐기를 박아놔야 돼요. 그렇죠. 예, 독재하지 못하도록 이런 기회에 확실히 영상으로 도장을 받아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걸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진국들인데도 21세기가 돼서 선진국들인데 사실상 독재국가로 변한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선진국이라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OECD에 가입한 터키.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의 독재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고 역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그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된 게 있어서 이런 게 선진국이라고 해서 독재가 다시 안 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터키나 이스라엘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도 사실 우리가 독재와 싸워온 역사긴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개헌론이라는 건 정말 정교하게 잘 접근해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씨를 말리듯이 그거는 미리미리 그거를 확정을 해놔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 개헌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을 보면서 김문수 후보는 3년 뒤에 대통령을 쉽게 말해서 조기 퇴진하겠다.
조기 퇴진을 한 다음에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그 구도를 같이 하겠다. 즉 그거를 임기를 똑같이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두 후보 중에 누가 자기 희생적 결단을 더 내릴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 맞죠. 네. 예.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 이 육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바로 그 다수당과 대통령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계엄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헌정사의 비극적인 사태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그 대통령을 일치시키자.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런 지점에서 한동훈 후보의 개헌론은 양원제를 만들어서 상원이 견제를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김문수 후보가 조금 빠져 있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견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육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다수당과 대통령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이 교착을 해결하겠다. 교착 정도를 넘어서서 계엄과 탄핵이 핑퐁을 치는 이 상황은 정말 육공화국 헌법이 지금 파탄을 이뤘다고 밝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 고민이 김문수 후보에겐 있고 이재명 후보에겐 그런 고민이 안 느껴진다. 권력 지향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죠. 자, 그렇게 하려면 진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육공화국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 즉 보수 진영의 정권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또 주목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단일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소한 40% 이상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20%대까지 주저앉고 막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뭐하러 단일화를 해줍니까? 그냥 완주를 하면서 본인이 10%나 15% 이상을 넘는 거를 목표로 하겠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일단 40% 이상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40% 이상을 뚫고 올라가려면 일단은 기권하려고 하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다 투표소에 나오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표들 중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표,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도를 다 가져온다고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표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당내에서 이거를 봉합해내는 그거를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질 않죠. 그 다음에 중도 쪽의 표를 좀 더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대로 된 빅텐트를 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빅텐트라는 거는 석동현, 장해찬, 김계리 등등이 들어오는 빅텐트라면 구주화 등등이 들어오는 빅텐트라면 이거는 오른쪽으로만 가는 빅텐트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정당의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텐트를 쳤는데 출구를 오른쪽에만 뚫어가지고 텐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정광훈 목사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무슨 빅텐트입니까? 이러면 오던 중도들도 다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30%대에서 40%대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중도까지 일단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40%대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안착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5% 남짓에서 묶어놓고 있으면 여기서 단일화의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45% 이상이 되게 되면서 마지막은 이제 그러면 수싸움이거든요. 55대 45까지 가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서는 진짜 한 4, 5%만 넘겨오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김문수 후보도 이제 선거를 뛰다 보니까 깨닫고 있는 거는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느려. 제가 봐도 너무 느리고 지금 무슨 한 대선 6개월 남은 사람들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고작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 전환만 해낼 수만 있다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방향 전환을 해낸다면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훨씬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결심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출당시키는 거였는데 그건 놓쳤어요. 하지만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아직 방법은 있어요. 그 50 새벽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세력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계엄을 옹호하는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확실히 내보내고 그 모습을 딱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남은 TV 토론이 사회 정치 TV 토론이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무조건 나오는데 계몽령이라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김계리 씨에 대해서 안 물어보겠어요. 김계리 변호사에 대해서 안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바로 계엄은 계몽이다라는 말을 사실상 창시한 분이잖아요. 창시한 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입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딱 표명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는 선을 그었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하면은요 진짜 충격이 클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기반으로 이 갭이 진짜 중요해요. 그 충격을 기반으로 한번 딱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와 극적인 단일화를 성공을 시키면 저는 아직도 기회가 라스트 찬스가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다고 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김문수 후보가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미 좌파도 아니고 극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운동권 인사들은 뭐 김민석이니 송영길이니 정청래니 다 민주당으로 해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재호, 김문수, 이우재 민중당 3인방이라 그래서 민중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좌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극좌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련의 붕괴와 함께 알을 깨고 나오면서 YS의 저기를 받아서 이 보수로 넘어왔단 말이죠. 극좌에서 보수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한 번 그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김문수 후보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정치적 빅이벤트가 다시 있을 것이냐? 이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 정말 모든 걸 던지면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 네, 오늘 박상수 대변인 모시고 정말 격정적인 말씀들 그리고 아주 참된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대변인님 말씀처럼 네. 김문수 후보가 진짜 알을 깨고 나와서 그렇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어가지고 네. 이재명 집권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 하겠지만 박상수 대변인께서도 그쵸? 열성을 쏟아 주실 거죠? 네, 당연히 같이 하겠지만 정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선 첫 TV 토론을 보시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어떠한 나라가 펼쳐질지, 어떠한 비극이 우리 눈앞에 놓여질지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걱정하시는 열의를 저희 나라가 TV에 한 번 더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거 항상 끝나기 전에 초창기여서 이걸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요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네. 오늘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대변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